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도 선거법 관련 사법 리스크가 유효한 마지막 날이 될까요? 내일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며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과일 경우에는 대권 가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 여야 통틀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법원의 판단을 앞두게 된 이런 상황. 대법 결정이 대선판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한 법과 정치를 구분하기 어려운 풍경.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내일 오후 사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 출마하지도 않은 한덕수 카드를 두고 단일화 논의가 뜨거운데요. 이 뜨거운 열정 속 지난 계엄과 탄핵 상황에 대한 과오 인정과 반성은 여전히 빠져 있고요. 지난 몇 달간 국민이 온전히 겪어야 했던 국가 위기 상황은 마치 흐린 눈을 한 듯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가정의 달,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과정이 너무 비열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라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30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광양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관내에 조성된 자전거길 일부가 공사로 3년째 중단되면서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이 황금산난로 및 초남공단 구간이 3년째 공사로 인해 단절되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외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전국 라이더들의 발길을 붙잡을 핵심 인프라인 관내 자전거길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하천 정비 공사 현장 인근 지역으로 이 자전거길이 완전히 끊겨 라이더들이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문제는 공사 구간 외에도 기존의 지역 일부 자전거길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자전거길 곳곳에는 큰 돌멩이와 나뭇가지가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또 잡초까지 무성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간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광양시는 섬진강 자전거길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국토종주 자전거길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라고 하면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찾는 곳인데 광양시가 좀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사이에는 광양시가 지역을 찾는 전국 자전거 라이더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라이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예. 지역 자전거 동호인들 역시 광양에서 초남을 통해 동광양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오래돼서 묵혀 있고 또 기존의 도로가 막혀 보수를 해야 하는데도 광양시가 관심이 없다며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위험한 도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논란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광양시는 그동안 해당 자전거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관리를 하지 못했고 현재 황금산단로 부근에 끊긴 자전거 도로의 경우는 아직 별도의 설치 계획은 없고 초남공단 부근은 현장 조사 후에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전거 동호인들도 크게 보면 지역 관광 산업의 일부라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여수 소식입니다.
여수시청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고용 형태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두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를 이 고용 형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두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청에는 최근 기준 1,954명의 공무원을 포함해 512명의 공무직, 또 389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인데 여수시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이 직원들의 처우, 그러니까 경조사 휴가 일수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최근 여수시의회 5분 발언에서 송하진 시의원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여수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시 10일, 자녀 사망 시 5일, 형제 자매 사망 시 3일 등의 경조사 휴가를 보장받고 있는데 이 공무직의 경우에는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단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단 하루의 휴가만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한 여수시 기간제 근로자 역시 배우자 출산 시 3일, 자녀 사망 시 2일의 휴가만 주어지며 형제 자매 사망에 대해서는 아예 휴가 항목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여수시의 고용 형태에 따라 제각각 경조사 휴가 일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뭐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광양시나 순천시는 근로자들의 경조사 일수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 근로자들의 경조사 일수 차별을 지적한 송하진 의원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깊은 슬픔조차 단 이틀 만에 감내하라는 현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감정을 무시한 제도적 외면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수시의 경조사 휴가 차별을 비난했습니다. 예. 송 의원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같은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며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구조적 불평등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네. 여수시 근로자들에 대한 경조사 휴가 일수 차별은 인근지자체인 광양시의 경우 공무직과 기간제 모두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와 자녀 사망, 형제 자매 사망 등 경조사 휴가를 지방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 역시 지방 공무원 조례에 준용해 공무원과 비정규직 간 차별 없는 경조사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끝 소식은 순천입니다. 최근 순천대학교 교내에 식재된 소나무들이 잇따라 고사하면서 수목의 관리 부실 또 대학의 무책임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순천에 소재한 순천대학교 교정에 식재된 소나무들이 전정 작업 이후 일부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관리 소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순천대학교는 지난해 8월 중앙도서관 주변과 70주년 기념관 앞 등에 식재된 소나무 53그루에 대한 전정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이 전정 작업 이후 8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해 이미 벌목됐고 추가로 고사 위기에 처한 수목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조경업계에서는 지난해 소나무 가지와 잎을 잘라내는 전정 작업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져 결국 수목이 고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학과 내에 조경 관련 학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역 조경 전문가들은 순천대학은 생명과학 분야에 산림이나 조경 관련 학과가 있을 정도로 이 학교에 어떤 전문가들이 많은데 예. 교내에 식재된 소나무가 고사했다는 것은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조경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소나무 가지치기는 겨울에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여름에 가지치기를 너무 강하게 해서 나무들이 고사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발주 시기를 잘못 선택한 학교 당국도 문제고 가지치기를 과하게 한 조경업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캠퍼스 소나무 고사에 대한 순천대학의 대응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순천대학교는 소나무 고사에 대해 업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 계획이나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새 4월의 마지막 날이고 가정의 달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두 분 그 네. 가정에 또 안녕은 하신지. 네, 가정 항상 안녕합니다만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또 뭔가 뜨끔한 것 같기도 하고. 뜨끔. 네, 굉장히 고난의 또 한 달이. 네, 이 땅의 아버지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난의 한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어머니가 그러니까요. 약간 불만을 표하시는데. 뭐가 고난이란? 아니 뭐 가족들과 함께하기 아니 가족들을 가족과 함께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 아니요.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아버지들께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아이, 전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께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네, 어머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다들 즐거운 가정의 달 보내시기 바랄게요. 어린이날 관련해서 뭐 나들이 계획 있으세요? 예, 뭐 어디라도 당연히 가야겠죠. 어디라도.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예. 네. 아버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화이팅입니다. 네. 자, 화제의 판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그 군 조직 내에서 발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는 건 모두들 다 아시잖아요. 명예훼손죄요. 예. 예. 근데 군 형법에는 상관 명예훼손죄라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약간 뭐 그 구성 요건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 상관 모욕죄로 인정돼서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 그 확정된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보니까 군인 A씨가 등장합니다. 군인 A씨가 있고 상관 B씨가 있습니다. 상관은 여성이었어요. 이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어떤 한 부대에 새로 이제 전출해온 여성 상관이 또 다른 군인과 좀 이제 적절하지 못한 불륜 관계에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혐의로 군인 A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사건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 군인 A 씨가 이제 그 상관 2명에 대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였는데 예. 그 자리에 상관이 있지는 않았고 예. 다른 군인 2명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이다. 그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미 그 부대 내에는 그 B와 CC에 대한 B와 C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B 씨가 상관이고 네. C 씨가 그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있다라는? 소문을 네, 맞아요. 퍼뜨렸는데 그 상대가 C 씨인 거죠? A 씨가 퍼뜨린 사람이라고 정리를 하고 예. A 씨가 발언한 그 상대 그 대상자들이 B하고 C로 할게요. 근데 예. B하고 C는 모두 A에게 상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B하고 C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부대 내에 그런 소문들이 좀 파다해서 그 이제 B 씨가 그러니까 C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B와 내가 뭐 부적절한 사이라는 소문이 좀 퍼져 있는데 나 이제 강경 대응을 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이 아니니까. 네, 이미 네. 엄포를 놓은 상태였는데 이 A 씨가 이제 다른 군인들하고 있는 사이에서 그거 소문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 맞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그러니까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요. 사석에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다른 군인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이야.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 맞아. 실제로 그렇고 이렇게. 그런 사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됐던 사안인데 이제 결국에는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술자리에는 3명이 있었고요. A 씨 네. 포함. 네.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게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단 부분일 것 네. 같아요. 성립이 되는 겁니까? 우선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뭐 한두 명에게 말한 것이 과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도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 여기 뭐 군대고 뭐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는 공연성 이라고도 하고 전파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겠죠. 근데 이 공연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공연성. 예. 이걸 좀 풀어서 이제 판례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파 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불과 한두 명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법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도 이 두 명의 그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미 소문이 이렇게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면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군 내 조직의 특성상 또 되게 폐쇄가 되어 있는 조직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더 전파 가능성을 크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공연성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뭐 몇 명 이상 모인 자리여야지만 공연성이다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건 공연성이 알겠어요. 인정되기 예. 쉽겠죠. 근데 또 SNS에 올리고 이런 거는 또 인정될 것 같아요. 공연성이.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불특정 다수가 예.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면 예.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만약에 제가 특정인 A 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다고 예.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예. 두 명이 A 씨의 가족이었다라고 한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발언을 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거니까. 퍼뜨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만 그게 아니라 직장의 동료들이다. 이번 사건처럼. 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한두 명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한두 명에 불과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판례는 한 명한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들은 사람과 또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소문을 퍼뜨린 A 씨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법원은 아니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조직의 특성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 조직 내 발언이라도 사적 대화라는 이유로 뭐 반드시 뭐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특히나 부대 내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던 상황에서 이걸 약간 확인 사살하는 형태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로 하면은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인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판결 이유 중에 보면요. 그러니까 술자리 참석자가 3분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라는 주장 A 씨가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발언의 내용, 그다음에 그 의미, 그다음에 당시 부대 내부의 상황, 그다음에 친분 관계에 대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매우 민감한 이 내용이 비밀을 보장해줄 정도로 그 A 씨하고 대화를 나눴던 군인 사이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까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뭐 2명한테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죠. 이 발언의 내용 자체가 맞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명예훼손성 발언을 들은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짚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실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회자되기 쉬운 이야기이지 않느냐. 판결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의 경우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 등에 비추어서 부대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아주 좋은 소재다. 그렇죠. 내용까지 본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1심부터 대법 판단까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맞습니다.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법에만 있는 그 상관 명예훼손죄가 적용됐습니다. 이게 일반 명예훼손죄랑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일반 명예훼손은 벌금형이 가능해요. 예. 근데 상관 명예훼손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형법 64조에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상관 명예훼손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이었으면 뭐 초범이고 벌금형으로, 그런 게 있었으면은 이제 벌금형도 가능했는데 예. 이게 아예 벌금형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형량이 세게 나온 거죠. 처벌이 또 강하게 맞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게 상관이 존재하는 다른 뭐 집단이라고 해도 군이 아니면 해당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형법. 일단 군형법을 적용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상관모욕죄, 상관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죠. 군의 그 특수성을 반영한 맞습니다. 군형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뭐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면서 충분히 뭐 충분하진 않지만 뭐 누구든지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지만 결국 처벌로 이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사람하고 그 뭐 사람하고 그렇대. 뭐 그렇다던데라는 그러고 말이 그런 사이래. 단 한 명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항상 입 조심 조심하셔야 그럼요. 해야겠죠.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 상관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이런 어떤 일인데 이게 내부 고발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꼭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군 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하고 형법상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예. 했는데 또 큰 차이가 조문의 형태를 보면은 예. 형법의 일반적인 명예훼손에는 특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군 형법상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걸 교통정리를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4년 5월에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도 공익성이 있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할 수 없다. 일반 형법처럼 그렇죠. 일반 맞습니다. 형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 아닌 한 다시 한번 입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이 맞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데 거짓을 말하면 더 중한 가중 처벌이 거예요. 되고 맞아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절대 조각될 수가 그럼요. 없습니다. 네. 이제 말의 좀 무게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죠.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본격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의 많은 논란 속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이 사건 가담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는데 자,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련 사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이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불기소한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 그러니까 더 상급 기관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재수사하겠다. 이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이 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불기소라는 거는 이제 혐의가 없다. 이제 뭐 수사를 해봤지만 뭐 어떤 고소나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예. 그럼 이제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범죄 피해가 있는데 왜 이게 불기소냐라고 해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예. 이제 이게 항고를 하면 그 이제 상급 그 이제 기관인. 네 그에서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예. 항고가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재수사 결정을 하는 것이고 아니다 이거는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하면 그냥 항고를 기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는 이제 결정이 나왔다는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제 상급 기관인데 네. 따라서 이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에 이 항소에 대해 항소에 항고에 대해서. 대해서 이 재검토나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직접 재수사.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일단은
경찰 단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찰에 불송치하는 결정을 하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김건희 사건 같이 검찰에서 이제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예. 이에 대해서 불복하면 항고를 해서 고등검찰청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의 신청이나 항고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높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그런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불복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실무상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 그렇다고 극히 드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시 내려가지고 이제 중앙지검에다가 네네. 수사를 이제 하라고 할 텐데 지시를 하는 거 다시 해라 이렇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국민적인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좀 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자체는 좀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한 네. 사건이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이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김 여사 또한 다시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이 필요성을 생각한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그렇습니다. 또 보고 있는데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이들이 어떤 혐의로 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건지 우선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 정말 뭐 여러 번 나왔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권오수 회장 등 9명에 대해서 총 9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권오수 등 9명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은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등을 이제 계좌를 이용해서 계좌 157개를 동원해가지고 101건의 통정 매매 그리고 뭐 가장 매매 그리고 3,083건의 뭐 현실 거래를 통해 가지고 당시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이제 끌어올린 이제 경제 범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이 관련자들 모두 다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불기소 처분, 맞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 내용 중에 뭐 100여 건의 통정 매매, 맞습니다. 가장 매매 이런 네.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주가 조작의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정 매매라고도 하고 가장 거래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주식의 어떤 가격이나 수량, 시간을 미리 약속을 하고 약속한 시간에 한쪽은 매도, 한쪽은 매수 주문을 넣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딱 예. 미리 짜고. 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3명이서 통정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주식 1,000주가 있다고 했을 때 예. 이거 지금 시세가 뭐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송유라 아나운서가 이따 12시 10분에 예. 내가 이거를 그 매도 주문을 넣을 테니까 110원에 팔겠다는 주문을 넣을 테니까 너 이거 전량 매집을 해라. 매수를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가격도 계속 상승하네. 이거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그런 형태로 주가를 쭉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전량 이제 물량을 털어내면서 예. 이게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럼 주식의 높아지는 가격이. 그 과정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다 좋은가 보다 하고 같이 네. 이렇게 막 맞습니다. 그렇죠. 달려들겠죠. 그래서 전량 갑자기 던지면서 이제 시세 차익 보는 그런 형태의 금융범죄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시세 조종, 시세 조작 뭐 그런 행위입니다. 금융범죄 수법이죠. 네. 어쨌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력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영화 같은 뭐 예. 작전 뭐 이런 예, 영화도 작전, 있었죠. 세력 예. 이런 게 어떤 해당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그 저는- 영화에 나오는 게 통정거래거든요. 아하. 그래서 작전이나 세력이라는 말을 쓰는 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뭐 1,000원, 2,000원 가지고 뭐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하면 조종이 되겠습니까? 막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사고 팔고를 계속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이제 시세가 조정이 되니까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작전이나 작전 세력이라고 또 하는 거죠. 예, 그 와중에 뭐 김여사 계좌를 통한 총 매수액이 40억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조작되고 시세가 조종되면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까? 이런 통정 거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저렇게 많은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을 속여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 특정 주식이 뜨고 있구나 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원래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 이제 물량을 풀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이럴 때 이제 작선 세력들은 그때 다시 또 빠져나가버리는 팔면서 거지. 이제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폭락하나요? 뭐 이제 아무래도 바로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이 지금 특정 주식이 실제로는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해서 착각을 모였다가 하고, 예. 이제 확 빠져버리면서 이제 뭐 주가가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법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면 시세가 사정없이 추락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폭락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맞아요.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 이런 정황들이 좀 확실하게 있는데도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 무혐의 처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투자자였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 최은순 씨라고 김 여사의 그 어머니죠. 예. 그래서 동일 IP 거래 정황도 있고 김 여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임원이 동일 IP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한 직후에 김 여사가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 그러니까 이런 통정거래, 가장거래에 김 여사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 예. 이런 의혹들이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증거 자료들로 인해서 현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그 김건희가 그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이력이 있다라고 제출한 사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했는데 이제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나는 몰랐다. 나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그 일당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 조정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그 자금만 활용했다. 그렇죠. 우리는 나쁜 짓을 하기는 했는데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내 김 돈으로 하긴 여사는 했는데 내 계좌를 쓰긴 했는데 저 여자분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그 내용도 모르시는 분이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그래서 김 여사가 알았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방조로 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을 했던 것과 달리 김 여사는 뭐 그런 정황도 없다. 그래서 공동정범도 아니고 방조범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사실 참 그러니까 직접 논란이 관여 여부가 됐었죠. 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부족으로. 자, 그래서 무혐의가 그래도 나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결론도 굉장히 그랬지만 수사 과정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맞아요. 비판을 받았던 게 소환을 하지 않았고요. 이 수사를 4년 6개월 동안 했는데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그러니까 소환이 전혀 없었고 소환을 안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요? 서면 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그래서 막 검찰총장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호처에서 뭐 네.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있었고. 사실 근데 뭐 조사가 됐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휴대폰까지 뭐 반납하고 검찰들이 이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 수사지. 그렇기 논란이 때문에 많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수사를 하면서 다시 못 맡기겠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자, 이번에 서울고등고검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고검에서도 밝혔듯이 대법원에서 주가 조작 주범과 공범 모두가 유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결론이 완전히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모종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사실은 그동안에 불기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김 여사와 권오수 회장 간의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게 불기소 처분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결론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유죄 확정 받은 공범들에 대한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맞습니다.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조금 더 입증을 해볼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그 디올백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이 네, 났습니다. 이 맞습니다. 얘기도 잠깐 짧게 좀 해볼까요? 네, 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무혐의가 나와서 항고가 됐었는데 여전히 뭐 이거는 재수사를 할 정도의 어떤 그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본 건데요. 일단은 이제 원래 불기소 이유 자체가 이게 이제 이 받은 금품이 접견할 때 어떤 수단이나 선물 정도이지 어떤 항상 그 등요하는 그 등장한 단어가 직무 관련성 아니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서울 고검에서도 그러한 판단이 뭐 이제 부당하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제 재항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그래서. 최재용 목사가 일단 뭐 재고발, 재항고 네, 이런 걸 맞습니다. 예고를 재항고 재고발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있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말고도 명태균 씨 연루된 공천 뭐가 개입 많아서요. 사건, 뭐 김 여사의 소원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또 확정이 되면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라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저는 이게 순천시립극단의 상임 단원으로 지금 현재 27년 되고 올해 퇴직을 앞둔 김효승이라고 합니다. 네, 김효승 배우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립극단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네. 유일한 시립극단이 순천 시립극단인데 우리 보통 연극 배우는 그냥 직업이 배우라고 하지만 시립극단 소속 배우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요. 네, 시립극단의 배우는 배우기도 하지만 공무원입니다. 이 김효승 배우는 98년도에 순천 시립극단의 정식 단원으로 시작해 27년 동안 연극 배우로서 공직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공직 생활이라고 하니까 배우랑은 완전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연극 배우? 연극 어쨌든 배우 뭐 공무원? 엄연한 네. 공무원이셨습니다. 네. 공직에 몸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7년 동안 연극 무대에 섰다면 순천 시민들을 위한 정말 많은 작품들에 함께 했을 것 같아요. 네, 27년 동안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작품을 했다고 합니다. 순천극단의 공식적인 연극은 60회 정도고요. 또 순천극단이 아닌 일반 단체에서 공연을 한 것까지 합치면 한 160에서 70편 정도의 무대를 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도 정말 수많은 연극 배우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연극 배우는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다, 연기는 배고프다, 뭐 이런 인식이 있죠. 네. 퇴직으로 인해 안정적인 극단 배우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배우를 정년 퇴직하시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김효승 배우는요, 이 순천시 정년 퇴임 1호 배우가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굳건하게 이 순천시립극단과 함께했던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배우들에게 앞으로 순천시립극단에서 퇴직하는 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또 단원들도 그런 지향점을 향해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시간까지 왔네요. 작품마다 성실하게 한 작품 한 작품 해가면서 물론 그 안에 희노애락도 있었지만 와보니까 어느덧 내가 이제 뒤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 2025년도 상반기 6월 달로 정식적으로 끝나는데 처음에 제가 연극을 시작하면서는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연극 배우는 배만 고파야 되느냐. 배 고프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방송 일을 하면서 연극을 했고 그 와중에 시립이라는 어떤 급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저는 거기에 더 의욕적으로 더 접근을 했고 그래서 막상 했을 때 장단점은 있어요. 분명하게 뭐 그 급여라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불규칙한 것보다는 100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꾸준함으로 인한 제가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무대에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는 되더라고요. 네, 배고프지 않게 연극 배우로서 연기를 해왔다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김효승 배우가 순천 시립극단 소속 배우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무대인 만큼 정말 어떤 감정일까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작품은 순천 시립극단의 70회 정기 공연 불가불가입니다. 내일과 모레 오후 7시 30분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이는데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불가불가를 의미하면서 역사 속 5장면을 통해 이 한 사람의 선택이 전체 민주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가를 질문을 중심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이번 작품에서 배우 오를 맡았는데요. 네. 계백 역할에게 칼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작품에서 칼을 맞고 퇴장하는 그 역할 속에서 묘한 감정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씬이 하필 칼을 맞고 이렇게 퇴장하는 겁니다. 장면이 네, 이 어떻게 시립극단에서의 마지막 장면인 네, 거죠. 정년을 앞두고 있다 보니 좀 더 오묘한 감정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얘기 들어볼까요? 이은하 작가님의 불가불가라는 작품이에요. 이 사회가 굴곡점이 있을 때는 항상 마지막 최종 결정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 결정권자는 누구에게나 다 나일 수도 있는데 막상 보니까 내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는 선택하지 못하고 회피해버리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깨우치고 또 이걸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우리가 이 사회 날아가는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판단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자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해서 이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배우 오가 여기서는 단역이지만 작품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인공이거든요. 계백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계백 장군은 한테 칼을 맞는 그런 장면이죠. 왜 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피하느냐. 저 마지막에 칼을 맞고 후송이 되는데요. 묘하게 퇴직인데 마지막 작품을 칼을 맞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아이러니하고 의도치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좀 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마지막 작품까지 열정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7년 동안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희로애락을 전했다는 자부심 또한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연극은요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는 쌍방향보다는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면 관객은 그저 바라보는 일방적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와 관객의 물리적 소통이 없지만 연극이 끝나면 나가는 관객들의 표정으로 이 작품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시민들의 표정을 보면 그 자체에서도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아마 퇴직 1호의 이 부분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모든 어떤 관객들이 와서 공연을 보면서 나가실 때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환하게 웃고 가셨을 때 그 미소의 의미가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돌아와 있을 때 얼굴 표정과 나갈 때 얼굴 표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웃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와서는 최소한의 웃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해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예. 네,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그 표정으로부터 네. 좀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연극을 보면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만족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관객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으시대요. 네. 평생을 또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뭐 늘 좋은 표정만 있을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쵸. 뭐 그래도 여러 가지 표정들을 27년 동안 네. 봐오면서 여러 자부심을 또 느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배우에게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좀 썩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맞아요. 퇴직이라는 단어보다는
새로운 출발이란 말도 꽤 어울릴 것 같은데 시립극단으로서의 무대는 마지막이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무대도 기대가 돼요. 네. 어떻게 보면요. 이 작은 둥지에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퇴직 이후에도 지역에서 꾸준히 연극 무대를 이어갈 텐데 지역에서 이 작은 자치단체가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 것은 두렵긴 하지만 오히려 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기대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경험이니까 앞으로 일들은 모든 게 첫 경험이죠. 그런데 이제 그 첫 경험이 태어나서의 첫 경험과 이제 60을 넘긴 이 첫 경험은 크단 말이죠. 물론 현재 진행형이고 퇴직이라는 것만 좀 명함으로는 끝나는 거지만 계속 연극 예술은 내 직업이었기 때문에 내 삶이었고 계속 해 나갈 건데 이 지역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예술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초년생과 또 연륜이 있을 때 또 그 깊이나 무게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밖에 나오면 더 그런 부분에 더 확장해서 활발하게 좀 더 집중적으로 무게를 가지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더 어떤 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들이 좀 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정년퇴직을 앞둔 배우이신 만큼 나이가 60이 넘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목소리 들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로 안 들려요. 외모도 굉장히 젊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새 출발이라는 단어가 또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정년 퇴직을 앞둔 김효승 배우는요. 이 후배 연극 배우들에게 예술이란 장르가 요즘 시대에 힘들긴 하지만 이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꿈을 갖고 간다고 하면 그 꿈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일단 도전하고 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끝까지 해보면요. 목표와 위치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 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끝까지 해봐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네, 배우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순천시 정년퇴직 1호 김효승 배우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도 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운 출발, 새로운 5월을 또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쉬지 않고 내일도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